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할지 또 내란 특검법 등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채증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해결돼야지만이 뭔가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 좀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IBK 기업은행 노조가 임금차별, 수당 체불 등 이유로 오는 27일 사상 첫 단독 파업에 들어가기로 밝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류장희 노조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입니다. 파업 날짜가 내일 27일입니다. 일단은 임금차별, 수당 체불 요게 명분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하나 좀 짚어보면 어떤 점에서 임금차별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먼저 기업은행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시중은행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또 상장회사입니다.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요. 예, 네. 그렇죠. 이익을 내는 방식이라든지 일하는 뭐 방식들, 노동자의 어떤 형태들은 다 거의 시중은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임금이 시중은행과 거의 30%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아, 예, 많진 않죠. 적죠. 적죠. 네. 같은데 거의.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금 인상률이 시중은행과 다르게 좀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중은행에 다 있는 특별성과급 제도가 기업은행에는 없다는 것. 성과급이 없다. 네. 예.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 네. 기본적인 이유가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액 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년에 쓸 네. 공공기관 임금을 포함한 예산들을 사전에 이제 통제하고 편성을 시킵니다. 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임금 인상률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 특별성과급은 언감생심 아예 없겠네요. 네,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수당 체불이 된다. 이거는 어떤 말이죠? 무슨 말이죠? 수당체 당연히 이제 예.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예를 들어 시간의 수당,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지 않습니까? 그 체불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총액 인건비 그러니까 전년도에 요만큼만 써라라고 정부에서 이미 정해놓으니까 추가적 야근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수당은 줄 수 없고 딱 요거 정해진 만큼 하다 예, 보니까 수당 그렇죠. 자체가 하더라도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편법적인 거기에서 작동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대신에 보상휴가라고 해서 현금으로 네. 못 주니까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휴가를 뭐 사용할 수 있지도 않고 또 뭐 사실 이제 그게 네. 한 지금 사여 있는 게 1인당 한 34일 정도 됩니다. 그 휴가 가는 게 뭐 좋습니까? 그 대부분 휴가 가면 좋지만 네네네. 수당이나 이걸 받는 게 더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 편법으로 맞습니다. 휴가를 주는 거네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뭐 표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 표가 좀 전에 나가긴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예. 거의 지금 시중은행이 한 1억 네, 여기 나오고 1,600인데 있거든요. KB 국민은행 저 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이게 다트 공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예. 근데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네. 아주 주요 은행들하고 사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받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자, 지금 내일입니다. 27일 총파업을 지금 예고했는데
투표 결과가 놀랍습니다. 조합원 88%가 참여를 했고요. 95%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게 비단 오늘 어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수년간 반복되었던 일에 대한 조합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된다, 공정한 불합리한 이 사태를 바꿔야 된다 하는 이 조합원들의 어떤 네. 답답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95% 이렇게 한다면 거의 100%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95%라면. 교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측이나 여기서는 어떤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아마 표를 잠깐 예.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를 보시면 사측과 한 10여 차례 이상 네.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쭉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네. 수차례 만났네요. 지금 네, 엄청.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 기재부 승인 사항이다. 대부분. 수용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편하게 이제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편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결정 못한다. 기재부한테 가서 얘기해라. 금융위 가서 얘기해라. 그게 제일 답답한 이렇게 부분이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뭐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뭐 기재부 가서 시위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중에 지금 이익 배분제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익 배분제가 어떤 건지 또 왜 필요한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익 배분제를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가 한 해 이익을 내면 예. 그 이익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함께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예. 성장해 가야 되는 예. 동반자라면요. 근데 이익 배분의 어떤 방식으로서 지금 이제 기업은행 노동자합은 특별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조합원들 또는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네. 또는 이제 기업과 노사 간의 어떤 신뢰관계 구축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정함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제도가 만약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회사는 소수주주 그러니까 대주주 소수주주에게나 또는 경영진에게 이익이 거의 다 배분되겠죠. 네, 사실 공정하다고 볼 수 없죠. 네. 현재 기업은행이 좀 그런 상태입니다. 기업은행 지분을 보시면 기업은행의 기재부가 네. 약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호 지분까지 포함하면 70몇 네. 프로가 됩니다. 3년 동안 기재부가 가져갔던 게 배당으로만 1조가 넘어갑니다. 1조 2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올해 한 해만 따져봐도 기재부가 가져갈 게 법인세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어갑니다. 네네. 반면 그동안 기간 동안 우리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가져갔던 돈은 단 0원입니다. 그 다른 은행 어떻습니까? 이익 배분제 하고 있습니까? 기본급의- 하나은행이나 뭐 그렇죠. 이런 주요 은행들. 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차별임금이라는 저희 표현을 쓰는 건데 네. 일단 소가이익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익을 달성하게 된다면 기본급의 200% 또는 300%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배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회사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거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직원들은 또 어떤 또 불편함,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기업은행 직원들은 정책금융이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그런 금융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예컨대 이제 코로나19 시구 때 보면은 국난 극복이다, 서민 지원이다 해서 상당히 많은 좀 역할들을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나갔던 대출이 7조 8천억에 네. 이릅니다. 그리고 27만 건 정도가 되고요. 전 은행 그런 해당 기간 동안 대출액의 약 72%, 73%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지원들을 기업은행을 통해서 실제로 국가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맞습니다. 기업은행 통해서 했네요. 이게 바로 저희의 그 요지입니다. 아. 저희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지만 네. 실제로 시중은행과 똑같은 역할들을 평소에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국난 극복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오면 미메프 사태 도 마찬가지였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비상기업 사태 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어제 금융위가 247조 원을 기업은행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사실 그럴 때만 기업은행은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행 취직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요, 대부분. 기업은행. 옛날에 네. 농구단도 있었고 이랬는데 네, 맞습니다. 예.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네. 은행 금융기관인데 국가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 시행할 때 쓰는 기업은행인데 그 자부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을 건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그런 어떤 자부심의 프라이드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임금 차이도 네. 차이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10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복지도 기재부가 결정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물가 상승 또는 등등 비용 상승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사실 기업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답답한 상황인 거죠. 자, 27일 날 총파업인데요. 그 모든 영업장이 쉬는 겁니까? 영업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조합원들은 예. 대다수가 참석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영업점을 기준으로 잠깐 보면 이제 지점장, 팀장이 있고 일선 창구에 이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점장, 팀장이 결국 남아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 지점장만, 네, 팀장만. 사실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할 안 것으로 되겠죠. 봅니다. 예, 예. 자, 뭐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조 입장 뭐 충분히 문제 제기 많이 했고 이해가 되지만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지금 나라 일어나서 외환 금융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파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아마 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예, 먼저 이제 좀 저희가 네. 파업을 결정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문을 냈던 시점은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계엄 전날에 하셨어요. 예, 저희가 사실 그 다음날 계엄이 일어날 거를 아유, 많이 당연히 생각할 수 없었죠. 몰랐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비상사태 사체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예. 싶고요. 이번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보면 국민들이 헌법적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네. 많이들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적 가치 그리고 기본권에 보면은 이제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인데 네. 사실 그 노동자의 권리는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또는 임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당연히 국민이라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단체 교섭권을 온전히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년간 기본권을 침해받으면서 사실상 공노비처럼 예, 숨지게 살아왔던 게 저희 기업은행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려운 거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금융 노동자들은 더 열심히 또 그 역할을 아마 수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소한 그래도 그 전에 역할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아하, 상식이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단체 교섭권도 있지만 제가 네. 봤을 때 헌법상의 평등권 부분이 커 보입니다. 같은 거는 같게 다른 거는 다르게 취급하라는 건데 같은 은행입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미 했던 주장인데 관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27일 하루를 잡은 거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일 하루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합니까? 네. 내일이 1차 경고성 파업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 수용되지 못하거나 네.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지 못한다면 2, 3차 파업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체불임금 그리고 차별임금을 해소해달라 네. 이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노사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체 교섭이 그거 바꿔야 침해된 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예,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총액 임금제하고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내일 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 총파업을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파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응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겠다는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같은 입장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네. 예, 네. 사실 뭐 저희랑 이제 뭐 조금의 세부적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같은 총액인건비 제도 안에서 같은 거면 같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국가하고 공공기관에 있다고 해가지고 더 차별받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네, 지금 국난의 상황에서는 네. 더더욱 좀 요구되는 것들이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자, 뭐 계엄 또 내란 이것 때문에 좀 시국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또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2차, 3차를 하게 되면 또 그때 또 저희 뉴스 인사에 대해서 또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불러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하는 또 파업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장희 IBK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여론조사는 24일 발표된 겁니다.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개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이고 또 95% 신뢰 수준, 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은 3.5%입니다. 자,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평가. 이런 조사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고 있네요. 일단은 표집 정치 성향이 보수가 대략적으로 87명이 더 많다는 점을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가 308명, 진보가 211명, 중도가 413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정평가가 59.3% 잘못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34.2%. 지역별로 성별로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연령별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지도와 유사합니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네.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다 높았다고 확인이 됐고, 정당 지지층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면은요, 모두 부정평가가 높고, 사실은 지지정당이 없는 층에서도 긍정이 26%, 부정이 53.5%니까 여러 방향에서 윤석열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방향성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가보다는 조금 나은데 나은 편이긴 합니다. 이런 조사를 저는 좀 왜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의미가 있겠죠. 며칠 했다고 이거를 평가를 내리는 건지도 좀 그렇긴 한데, 자, 이제 한건한 대행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특검법 처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이거든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금 긍정, 부정하고 이런 임명하고 관계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긍정 부정 평가를 내릴 그러니까 며칠 했다고요. 그렇죠. 뭘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럴 근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요 수치 자체는 이제 내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제 윤석열 정권, 네. 이제 요 정도의 그렇죠. 어떤 내란을 일으키지 않은 윤석열. 그렇죠. 네. 요 정도의 의견 분포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특검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거는 이런 여론의 분포 이런 거와는 별개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이 특검, 두 개 특검에 관해서 이게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니까 나는 이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를 처리를 그냥 해야 되겠다, 공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심산이라면 뭐하러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과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양당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머리를 한번 모아주세요, 협의체에서. 이런 얘기를 굳이 했다라는 거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싶다라는 그렇죠.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이제 질문에 있는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론과 관계없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리는 앞으로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태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거죠. 한덕수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특검법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법 나중에라도 하더라도 내란 특검법, 또 헌법 재판관들 임명,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에디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이제 권한을 좀 사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한 주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태도를 보면서 좀 당황하신 분들, 네. 넘어서는 분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내란죄에 고발된 그렇죠. 피고발인이고 본인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이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부권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굉장한 또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며칠 전에 JTBC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 공소장을 작성을 할 때 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라고 검찰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대목을 꼭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거 국회 추천 몫이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꼭 먼저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 추천 몫이고요. 다른 걸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재판관 임명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마라. 네. 행사하지 말라는 거고요.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중잣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시간 끌고 탄핵하지 말고 뭐 이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있고요. 되잖아요, 사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내란 유지의 상황을 내란 유지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바라고 있는 가급적이면 것 탄핵 같다. 늦게 하고 그렇죠. 가급적이면 탄핵 안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저만 한덕수 느끼는 권한대행의 권한 사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입장 정지를 좀 확실히 했으면 네. 좋겠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거는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안 것 되겠죠. 같고요. 논리적으로 하려면 둘 다 적극적으로 하든지 둘 다 소극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결국 탄핵 늦게 탄핵 안 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한덕수 오늘 만약에 안 하면 뭐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어떡할까요? 어떨 것 같아 보입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네. 제도적으로 법논리적으로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다. 없지 않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렇죠. 이게 뭐 그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뭐 어떻게 쓰든 간에 그렇죠. 이게 뭐 소극적으로 써야 된다,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어떤 기준으로 이 사안을 논하든 간에 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어쨌든 인사청문회 다 거치고 올려놨으면 그렇죠. 그냥 두 장만 추천했다고 찍으면 되는 하면은 거잖아요. 임명만 하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든 간에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오늘 임명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추천된 당사자들,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네. 기준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묘하게도 근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것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얘기를 맞대 하지 달라. 않습니까? 맞대 뭐 다 맞대서 올렸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네. 특검은 이견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네, 네. 그거는 예를 들면은 거부권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좀 이 한덕수의 생각에 이런저런 조항들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네. 그래서 양당 간에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 요 조항을 바꿔서 한번 대체 입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그걸 한번 논의해 봅시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제가 이제 백보 천보를 양보한다고 양보한 말씀드렸습니다. 겁니다. 예. 백보 천보를 양보한다. 백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보 백보 양보하죠. 천보 양보하면 만보까지. 그런 예. 논리를 펼 수 있다 치는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조차도 없는데 그렇죠. 왜 이걸 가지고 임명을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권한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일종의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런 오류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이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중간에서 이거를 조율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안 받아주고 또 하나는 받아주고 이렇게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다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이고 뭘 하나 받아줘야 될지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를 다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그냥 둘이서 그러면 이럴 바에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둘이서 합의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합의가 있는 거나 안 되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런 무책임한 권한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합의가 됐든 합의가 되지 않았든 국회를 어쨌든 절차적으로 통과를 네. 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지금 머리를 맞대라고 하는 것 말이 안 자체가 되네. 이건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거고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이거 그 헌법재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추천 몫입니다. 국회 추천인데 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회 선출은 국민의힘이냐 뭐 민주당이냐를 떠나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분도 이렇게 국민의힘 말씀을 추천 헌법재판관 하셨습니다. 후보자도 그렇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좀 들어주세요. 좀 제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찬성 여부 이것도 조사를 벌써 했는데 네.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찬성 여부입니다. 첫 번째로 찬성한다가 47.9%고요. 반대한다가 41.9%고 잘 모르겠다가 10.2%입니다. 네. 지역별로는 부울경하고 수도권에서 탄핵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다른 지역이랑 뭐 비교해봤을 때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표집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율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남녀 성별을 보니까 여성의 경우가 탄핵 찬성이 더 많았다. 세 번째로는 40대와 50대 제외하고는 탄핵 반대가 찬성과 좀 비등하거나 오히려 그러네요. 높았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찬성 비율이 높긴 한데 과반까지는 안 갑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 첫 번째로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심리적인 이유라는 게 네. 대통령직에 있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탄핵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번 뭐가 이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뭘 좀 일단은 잘 수습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네네. 대개는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뉴스를 하루하루 계속 챙겨보면서 이른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요 계층들은 하루가 뭡니까? 사실은 반나절도 지금 뉴스를 반나절만 안 봐도 지금 막 상황이 확 바뀌는 네. 상황이어서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요 유권자층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 정도를 갖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왜 탄핵을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요 민감도가 좀 이제 둔감해져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의 찬반 요 여론이 찬성한다가 높긴 하지만 아주 첨예하게 그렇죠. 찬성한다라는 게 이렇게 확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하시는 거죠. 어떤 정서일지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대응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로 이 여론조사에 제가 볼 때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어요. 여기 공정이네요. 예. 그렇죠. 이 여론조사 마이크. 불러줄 때 이 조사할 때 그렇게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팬앤드 마이크가 의뢰해서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 공정. 진행하는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불러줄 것인데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우리도 이 코너 진행하면서 팬앤드 마이크 조사 이 얘기할 때 약간 웃었거든요. 저 웃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웃었습니다. 미소가 네. 제가 계속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예. 약간 이제 미소가 저도 만면에 좀 요즘 띄어졌습니다. 여론조사 네. 관련해서 하우스 이펙트나 이런 조작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 예. 아니야 하우스 이펙트는 조작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요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어떤 지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잖아요. 그런 왜냐면 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뭐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는 뭐 어떤 요 의뢰 기관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돼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유권자층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유권자층은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만약에 요 여론조사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요 응답은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질문도 보십시오.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만약에 다른 기관이 했으면은 탄핵을 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아마 일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구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응답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해석적인 측면입니다.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뭐 일단은 과반에는 못 미치고 그래도 좀 많이 결집한 반대 탄핵 한덕수는 좀 탄핵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 결집한 모습인데 민주당 지금 상황이 24일 날 원래 한덕수 곧바로 탄핵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류했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하느냐 이거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보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속도 조절하고 완급 조절을 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이 결정을 한 이유가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뭔가 이제 숙고할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은 충분히 주고 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알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분노를 하고 있지만 이 분노를 한 템포 시키고 참을 만큼 우리가 참아준다는 인상을 또 대중적으로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시간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한덕수를 탄핵할 수 있는 표결 날짜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7일 가장 빠른 날짜가 12월 27일 본회의였기 본회의가 때문에 10월 7일이군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나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도 길게 보면은 내일 오전까지도 좀 기다려 봤다가 만약에 한덕수가 여차하는 선택을 한다 네. 하면 민주당이 바로 이제 탄핵 표결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이제 평가를 한다면 저는 뭐 일단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 네. 3명의 공석을 채워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상황을 자신이 고민을 잘 해보고 임명하게끔 뭔가 좀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 탄핵했는데 총리 탄핵, 부총리 탄핵 때문에 우리나라를 외국이나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또 네. 그런 부분 불안한 감도 민주당 입장에서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도 뭐 이제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고민을 한 것 같고 또 굳이 또 하나를 또 첨언하자면 지금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난 직후의 언론 보도의 분위기하고요. 네. 한 3주가 지났는데 3주 전에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일간지들의 논조와 지금의 논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 살짝 이제 뭐 예를 들면 물타기성 보도가 있다라든지 뭐 내란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좀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히 들어갔다고 봐요. 네. 요거는 이제 법리상의 논리상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보는데 네. 탄핵 사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 날에 이제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탄핵 소추안 제출하는 날에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도 여야가 협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야, 그러면은 우리는 탄핵 소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 법 논리상 잘 따져보면은 실제 임명을 안 해야 그게 탄핵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임명을 안 할 것 같이 액션을 취하긴 했으나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시점이. 맞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시간이 정해진 건 없어요. 당일날 임명해야 되고 다음날 임명해야 되고 그다음날 임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럼 최소한 요 논리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가 적어도 요 인사청문회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요 추천 절차를 완료를 했는데 예년에 이제 절차를 보니까 임명 절차를 다 완료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더라. 그날 당일에. 네. 당일 또는 다음 날에 그냥 임명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예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네. 권한 대행은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니까 국회가 절차를 완료한 당일에 또는 다음 날 오전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그거는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그래야 간주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때 그러면 우리가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일정을 맞추겠다. 요거거든요. 민주당 맥락상으로 입장이. 그게 또 어떻게 맞네요. 그래서 이제 법리적인 논리적인 요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지금 이제 요 한태포를 씌워가는 것처럼 되는 결과가 이제 됐는데 요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 논리와 법리를 맞춰보면 맞는 거고 앞에 이제 메시지가 좀 혼선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건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 뭐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조사를 또 했어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가능하냐, 이게 찬성 여부를 이거를 또 했는데 이 결과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찬성한다가 52.3% 그리고 네. 반대한다가 38.5%, 잘 모르겠다가 9.2%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질문을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질문해놨어요. 이게 네. 저는 일단 맞는 질문인지 일단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 변호사님이 약간 머뭇거리시기에 왜냐면 잘못 애매한 만나신 거죠. 예, 질문 좀 애매해서.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 공정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있는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소추권과 판사의 재판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가 재판을 진행할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근데 이거는 이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한다라는 질문 자체는 성립이 불가합니다. 뭐 어찌 됐든. 그래서 국회가 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식의 유도 질문이라고 앞에 보는데 깔아놓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휩쓸리죠. 예, 그래서 일단 찬성한다고 52.3, 반대한다가 38.5, 잘 모르겠다가 9.2%라는 그럼에도 점입니다. 52.3%가 찬성한다네요. 네네. 이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52.3. 이것도 뭐 하우스 이펙도 있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거는 참 대표적인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네.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사례에 교과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왜냐면은 현행법에서 검사의 소추권과 판사의 재판권을 분리하고 있다. 그거는 맞는데 이 얘기를 여기 왜 합니까? 라고 전제를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가 즉 검사의 역할을 해야 될 국회가 재판을 진행할 재판관까지 임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게? 국회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자, 이 부당한 일을 하는데 너는 여기에 찬성을 하니 반대를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구성된 거거든요. 질문도 문제예요, 엄청. 질문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기관이 하지 말아야 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못한 거. 그런 결과인 아니, 그래서 것이다. 38.5나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분명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게 이 논리가 지금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 쪽에서 논리죠. 예. 얘기를 하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니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죠. 이거 헌법 소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건 성립이 저 안 되는 죄송합니다, 주장이에요. 제가. 죄송한데 우선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다. 아니 헌재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를 그리고 또 헌법소원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누구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거야 지금? 법리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잘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기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문장을 계속 곱씹어서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당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곧 여당의 대표격으로 활동하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 방송 나오면 뭐라고 이제 평론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가치가 없다. 변호사 입장에서 네, 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각하될 것 같아요. 저는. 각하되겠죠. 각하될 게 분명한 거를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쓸모가 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네. 임명을 하는 절차 중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을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가 돼가지고 제가 임명을 좀 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다 네. 생각이 되고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지금 요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에 응해야 될 윤석열 측에서 이게 참 지금 뭐 임명 문제로 시끄럽네요. 이게 참 헌법재판소도 시끄럽고 하니까 뭐 저도 뭐 지금 뭐 준비도 해야 되고 하겠다? 할 일이 많네요.
이렇게 서로 침대 축구하고 뭐 이런 쪽에 활용되는 그러한 여러 논리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러니까요. 이 비전문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32.8%입니다. 이제 양당의 지지율 간극도 여타 다른 여론조사들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이 7.7%, 개혁신당이 3.5%, 새미래민주당이 3.7%. 뭐야? 새미래민주당이 3.7이 나와요? 네, 새미래민주당도 같이 집어넣네요. 진보당이 1.4, 기타 1.5, 없음 7.7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요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가장 씁쓸한 이제 정당은 아마도 개혁신당이 되지 않을까. 개혁신당은 또 왜 이래요 또? 예. 좀 제가 아는 여론조사가 좀 달라서 예. 그렇게 뭐 흥분하실 흥분할 것까지는 필요는 네.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할게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이렇게 흥분을 개혁신당이 적은 것도 이상하고 새미래민주당이 또 나온다는 것도 마음속에 이상하고. 있는 말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떤 네. 생각을 하셨길래. 국민의힘이 또 매우 높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우스 이펙트가 상당히 작용한 그런 수치일 것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과 네. 함께 민주당이 아닌 이제 정당들의 이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높게 나오는 그렇죠. 그러한 결과가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좀 쏠렸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게 이제 하우스 이펙트 아마도. 효과가 이제 새미래민주당이 그런 나온 이유가 점들이- 그런 이유가 아니고 조사합니까 새미래민주당 요새? 그런 처음 봤어요 조사하는 예, 거 예. 이제.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큰 의미 없다고 받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첫 네. 번째가 있고 근데 두 번째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봐도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이제 탄핵 국면에 비교해서 보수 지지층의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간 유지가 그래도 되고 있는 거는 요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전에 탄핵을 한번 경험해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요 보수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떠올려 봤을 때 그때 지지를 거둬들였더니 상당히 후과가 상당히 이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제 기억을 갖고 있어서 버티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등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 안 합니다만 자기들끼리 이제 작은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가? 왜 오죽하면 뭐 이렇게 선포했다. 뭐 이런 만행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실 우리 요 앞에 네. 요 사거리만 나가봐도 그 네. 플래카드 달고 난리 났습니다. 광화문입니다. 요 앞에가. 네. 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네.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네. 아주 대단한 이제 결심을 한 것이다. 이 여론전이 네. 박근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 세계관이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기대 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는 요 보수세가 지금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요게 양보다 질입니다. 질이 질적으로 매우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의힘이 회생하기에 좋은 그러한 어떤 질적 효과를 가진 그러한 어떤 뭐 이 조직세는 지지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져서 이러한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국민의힘이 취하면 안 되는데 지금 취한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뭐 이 조사 보고 30%나 되네. 이러면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 여론조사를 솔직히 죄송한데 SNS나 이런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누가 가장 많이 활용할지 네. 예상해 보시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아 진짜요? 제가 아니진 않지만. 고향 사람들이 많이 예. 이제 보내주시는 아니 뭐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 친구분들이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여당 내부에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네. 권영세 원내대표 이후에 당의 기류가 이제 도로 친윤당이 돼버렸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직 뭐 전국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정자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분 그러니까 쌍권총이죠. 쌍권 네. 트리오. 이제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의 경우에는
당의 안정감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권영세가 적임자로 이제 뽑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바가 지역구에서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아라. 오히려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당연히 이제 마치 이제 광화문 시위에 매주 토요일에 나오는 전광훈 그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볼 정도로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 여론조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사실은 탄핵 이 계엄 사태 일어나기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권권 두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두 사람이 투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권성동, 권영세가 뭐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터치가 좀 거칠어요. 항상 이 정치적인 이제 정무적인 판단과 이 수단과 그다음에 뭐 이런 방식이 아무래도 거친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도 메시지나 행보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 내정자 비대위원장 하실 분은 이분은 유연하고 세련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모로 또 수가 많아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상태에서 이게 매운맛, 순한맛 원투펀치인데 매운맛, 순한맛을 거기서 방향이 잘못됐는데 따져봐야 뭐 하겠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어차피 라면이란 말입니다. 지금 둘 다 라면 라면이에요.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둘 다 라면이에요. 네? 라면 삼시세끼 라면 먹어가지고 마라톤 뛰어야 되는데 삼시세끼 라면 먹어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열심히 이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거 할 때가 아니다. 과학적 훈련과 이 복구를 하려면 체력을 복구를 하려면 과학적인 훈련과 과학적인 식단 조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진라면 매운맛 오늘 먹고 점심 때는 순한맛 먹고 다시 저녁 때 매운맛 먹자 이걸로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의 없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가장 하고 싶었던 사람은 의지의 측면에서는 사실 나경원 의원으로 여의도 쪽에서는 알려져 있었는데 권영세 의원이 됐다라는 것은 뭐 이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할 사람이 없었다. 중진 중에 누구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할 사람이 이럴 때 없는데 사실 외부에서 와야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출범 이후 비대위가 6번째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비대위가 5번째인데 기사 쭉 찾아보시면 그 비대위에는 혁신과 쇄신이라는 단어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안정감이거든요. 안정감의 다른 말은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류의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도로 친윤당 되겠다는 거거든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 권영세와 권성동이 발맞춰 갈 텐데 권영세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마 앞으로 보시면 하는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냥 그 그립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로 쥐고 갈 거고 그 방향에 발맞춰주는 보조적인 성격의 인물이 권영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쇼미더민심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오늘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년 저희 개편을 하는데요. 자, 매주 목요일 프라임 죄송합니다. 코너 아닙니다. 코너로 이제 쇼미더민심 옮기고요. 윤희웅 대표하고 박영실 리터 함께합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 저희 보내드릴 수 없죠.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코너로 다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슈 삼합 공식 질문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한 주 동안 관심이 갔던 뉴스라든지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김 변호사님. 제가 먼저 네. 얘기할까요? 네. 그 지난 이제 이게 뉴스가 22일 날 난 YTN 네. 단독으로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해보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최성목 부총리가 다시 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예, 기재부 장관, 장관이 부총리.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권한대행이 되실 분인데 맞습니다. 이분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A4짜리 한 장 문건을 건넸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내용에 지금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이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총리는 뭐 재정 자금의 확보 정도만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하면서 네. 뭐 개업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느낌을 받아 무시하자면 덮었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일단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대통령부터 제시받았는데 무시했다는 말이 사실 납득되기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말. 비상계엄 입법부? 와. 이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현재 지금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예. 국회를 본인이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명백한 내란이죠. 아, 당연히 내란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예. 이승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론 이제 현재 지금 그 이제 이번 사태가 네. 내란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네. 단순히 이제 국회에 대한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뭐 이제 정지시키는 그게 아니라 국회를 없앨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기관 자체를 하나를 없앨 가장 중요한 입법부를 없앨 생각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입법부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계엄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저기 어디 역사적인 어디 그 제3세계나 아니면 네.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예. 뭐 그런 독재자 수준의 독재자가 입법부 해산도 아니고 없애버리고 이제 예. 우리 대한민국은 행정부하고 사법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고 아니면 입법부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예, 참고서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나 전두환도 국회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않았어요. 못했죠. 그렇게 할 자기 수 인물, 없었고. 자기 예. 쪽 사람을 뭐 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지 없애는 것까지 하진 않았는데 비상계엄 입법부라는 걸 별도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이제 이게 어디서 YTN에서 나왔다 네, 그랬죠? YTN 단독인데요. 좀 많이 좀 퍼트려져야 되고 자꾸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편들고 내란에 동조하는 느낌 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무회의에 미리 이제 이게 만건이 뭐 탕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가져와서 국무위원한테 문서로 제시했으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무회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각하고 최상목이 이 둘러댔지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뭐 자백한 거라고 봐야 자기가 되고. 제대로 안 뺐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떤 주제를 또 어떤 네, 이슈를 저는 보셨습니까? 이 지금 내란 상황이 네. 아직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네.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그 우리 안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지금 네.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 대행 김선호 장관 대행에게 질문을 했어요. 계엄 당시 네. 임무를 받았던 블랙 요원들 블랙 요원들 다 네. 복귀했느냐? 그랬더니 다 복귀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민간인 블랙 요원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다.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으시네요. 네네. 아, 거의 다 났는데 네. 마지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민간인 블랙 요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뭐 질문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네.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임무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무기를 다 반납하고 임무가 완료됐다고 해서 종료가 된 건지에 대한 의심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일부에서는 김용현의 기자회견에 네.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거나 그 워딩을 그대로 중계하지는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모든 상황이 종식된 건 아니다. 아니요, 현재 진행형을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네, 네. 블랙 요원들이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청주공항에 뭐 가기도 했고 다 해산된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미군 부대 어디를 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어떻게 한다, 사드를 어떻게 한다 이런 보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심각한 뉴스들도 많은데 내란 상황이 혹시나 계속 지속돼. 그러니까 결국 해결되려면 윤석열 구속되든지 탄핵 그 특검법이 통과하든지 탄핵되는 절차가 빨리 진행되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네. 지금 이 불안은 정말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계속될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뭐 일상 회복이라는 말은 네. 아직 너무 성급한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뉴스들이 그런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내란 일어나고 그 직후까지는 많은 뉴스들이 참 거기에 맞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이상한 뉴스들, 이 중요한 뉴스들을 빼버리고 부각하지 않고 뭔가 정치 게임인 것처럼 정치적 논쟁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부분 납득하기 어려운데 자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안 갔어요. 안 간다 했잖아요. 공조본에서 공수처에서 불렀는데 안 갔습니다. 두 번이니까 네 번째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체포영장이나 뭐 구속영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원칙이죠. 예. 원칙인데 지금 일단 뭐 공수처가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고민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 뭐 일단 이제 제가 공수처 편을 드는 건 아니라는 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 형사소송법상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특히 강제 수사를 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크게 주목을 못 받는 논란이긴 한데 네. 만약 구속이나 체포를 했을 경우에 구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그러네요. 사실 입법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공수처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는 바람에 입법 미흡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만약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명백히 없습니다.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검찰로 보내야 또 가야 되는데 돼요. 만약에 강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공수처가 며칠 구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며칠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정리가 법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구속 기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재판으로 가잖아요. 기소 안 하고 이러면 또 예, 재판으로 가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전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입법적으로 지금 이제 뭐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을 해결하는 건데 특검법. 이제 예. 사실 이제 특검을 질질 끄는 것이 그런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수처를 편들기 어려운 이유는 공수처장이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 이제 좀 세게 진행한다거나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법리적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란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 최대한 예우를 다하겠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런 법리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국 지금 이제 수사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가 이 내란 범죄에서 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있으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수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지금 이제 포국적인 것은 단순히 법리적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눈꽃님께서 우리 신 변호사님 목캔디 사드세요. 아, 이렇게 네네네. 감사합니다. 돈을 주셨어요. 제가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주셨어요. 목캔디 한 5개 정도 살 수 있을 돈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요새 감기들이 좀 심하다 네. 유행하다 보니까 독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만약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한다고 하더라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경호실하고 마찰 부분이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을 주장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구속되는 모습을 뭐 보여주는 것이 혹시라도 네. 이제 지지층 결집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 맡고 있는 그 경호처 그 인력들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뭐 특수공직방 또는 그 증인 네. 증인 은닉죄도 되지 않습니까? 증인 도피죄, 증인 도피죄, 도피 예. 또는 은닉죄가 네. 될 수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범인. 범인인데. 예. 범인입니다. 네네네. 그렇게도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 대치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현장에서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대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 어쨌거나 이 구속 체포 또는 구속 영장에 의한 것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 방법이야 기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헬기를 띄워서 그 안에다가 내려서 대통령 공수부대가 가요? 네, 공수부대는 아니고 하여튼 경찰 기동대도 이렇게 아니 본인들이 좋아하던 특임대를 아니, 농담이에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하지 못할 허를 찌를 정도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은 조금 얘기가 많이 이제 영장을 쳐라라고 하는데 긴급 체포도 허를 찌를 정도로 가서 긴급 체포를 해와라라고 강하게 주장이 됐던 만큼 그 수단이야 어떻든 체포 또는 구속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은 맞아요. 조금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낼 수도 있다고 해요. 이번 주에 윤석열 측이나 또 김용현 입장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뭐 입장을 낸다는 내용 기사를 보면 어떤 네. 기사에서는 뭐 SNS로 낸다는 말도 있다. SNS로 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제 지금 내일이 아마 준비 기일일 겁니다. 27일입니다. 27일 예. 탄핵 준비 기일이고요. 오늘 오늘 이제 재판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이게 어젯밤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엔 확인을 못했는데 어젯밤 저녁에 혹시 그 대리인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죠. 이제 네. 탄핵 심판에 변호인이 선정이 됐는지 헌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네. 헌재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확인이 가능하죠. 2024 이게 뭐였죠? 나했더라? 예, 그 8 사건인데. 나팔 나팔입니다. 사건인데 번호를 알려드린 이유는 직접 확인하시라는 2024 나팔 사건이에요. 네, 나팔 사건인데 어제 밤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변호인도 제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27일 내일 일종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건데 이때 증거 관계 정리 다 하고 재판 진행에 대한 일정 같은 것들이 대체로 다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뭐 입장 표명이나 SNS 쓸 때가 아니고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제가 어제 입장 표명 SNS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정말 어디에서 자기 입장을 자기가 맞다는 항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나? 뭐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냥 만약에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전체를 무시하고 이런 식의 여론전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여전히 내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무력이나 또는 여론몰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제가 아까 이제 경호처하고의 충돌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이제 계속 법리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한 지지난주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내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내란죄의 종료 시점이라고 좀 본단 네. 말입니다. 내란죄가 종료될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내란 선동이니 내란 무슨 선전이니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 행위들이 전부 내란 정범이 됩니다. 네. 그 시점까지는. 그래서 언제 종료된지가 중요하는데 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길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됐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권한을. 근데 사실은 구체적 위험, 그러니까 내란의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 내란이 지속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 요원들이 테러할 위험이 있다. 그럼 내란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이게 아까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영장을 들고 찾아가는 거를 무력으로 막는다.
이것도 헌법 기능을 저하는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란의 일종이에요. 내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여론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면 여전히 실질적 위협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게 언제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계속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뭔 생각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재판 들어요. 지연을 시키고 뭐 제대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 기일을 또 제대로 안 하려고 지금 저러는 게 우리 김 변호사님은 내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다. 상태범이다. 계속범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맞게 예컨대 언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또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성공과 실패, 아직 그 어느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 입장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자들은 시간을 끌어서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생각 하나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뭐 영악하다, 뭐 그 사람은 계산적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입장만 안다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은 내란의 정범입니다. 네.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 네. 최소한 정족수를 맞추기 그렇죠. 11명인가 위해서라는 말을 맞추려고. 예. 국회에서 했고 정족수를 맞추지 않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반대로 안 했던 자고 그리고 뭐 상황을 봐서 그렇겠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반대도 하지 않았다. 네. 그거는 내란의 정범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행보를 했고 그것이 윤석열이 이제 내란으로 뭐 수사 그리고 탄핵 당하면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오는 거기 때문에 단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재림을 네, 아이고, 그렇죠. 깜짝이야. 네. 윤석열이 다시 살아 돌아올 것만을 네. 굳세게 믿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한덕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이제 오늘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뭐 탄핵하고 절차는 민주당은 뭐 좀 보겠다 보류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명할 것 같습니까? 또 그리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는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절차 진행을 방해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이분은 평생 어쨌든 관료로 지냈던 분이고 뭐 어쨌든 무난한 타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지금 이 정권 총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비판도 받았지만 이분이 노무현 때도 총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제 무리한 건 안 한다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네. 제 예상이 어긋난 상황이어서 이분이 뭔 생각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전히 이제 저울질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탄핵하겠다라고 아니 재출력 지적까지 가니까 처음에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저울질을 할 거는 같아요. 할 거는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생각에는 임명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는 같습니다. 임명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이제 이거 말씀하셨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볼 텐데 그 이전에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이분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되면은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빠른 시일 내에 구속될 가능성이 구속될 수도 있겠죠. 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직무정지되고 그다음에 그 구속되고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법정에 서더라도 그런 이 상황이 빨리 닥치는 걸 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는 안 할 거는 같으나 뭐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확답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좀 국가 이거보다는 자기 이익하고 관계인 거 아닌가 생각해. 윤석열 돌아올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해외가 봤을 땐 우리나라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죠. 그렇고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 불확실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하고 그 특검법 통과시키고 이러면 딱딱딱 정리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결국 자기 있고. 때문에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네. 뭐 박지원 의원도 이제 최근에 밝힌 바 있고 그 전에 국무총리 임명 시절에도 이 한덕수 총리 배우자가 무속에 굉장히 또 심취해 있다. 무속이죠. 이것도 무속이 나와요. 네네. 근데 예. 무속이 어느 정도 심취해 있느냐? 정말
정말 심취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 무속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그 불안 요소를 잠재워줄 수 있다라는 더 강한 무속인한테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 무속인을 항상 만난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뭐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자신의 공직 의사 결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그 말이 더 이상해요. 네. 그 말이 더 이상해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으나 그렇죠. 자신은 거기에는 배제했다라는 것인지. 이번에도 혹시 무속인 말 듣고 뭐 지금 적하고 있는지 아닌가 이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결정하는 자체의 모습은 아니고 그렇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그런 예를 들면은 뭐 부정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상도 못했던 계엄의 원인. 네. 아니, 선관위를 왜 가? 처음에 다. 아니 선관위를 왜 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상상도 못했던 부정선거가 네. 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한덕수 총리도 지금은 마치 뭐 자신의 탄핵 여부와 자신의 구속 여부 이런 거를 재는 것 같지만 결과적 결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네. 무속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네. 이제는 이런 얘기 해도 뭐 별 그게 아닌 게 윤석열 정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속이었어요. 네. 다 무속이었어요. 한덕수도 뭐 거기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어쩔 낀데.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뭐 무속을 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무속 배제해 주세요. 배제하고 예. 무속의 가능성은 뭔 얘기가 나오든지 놀라지 않는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이제 안 놀랍습니다. 예, 하나도. 그 이제 사실 윤석열이 무사히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없지 않지만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윤석열 측, 그러니까 한덕수나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끌면 네.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이게 이제 이게 그들이 이제 믿는 거는 최대한 오래 끌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낙마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쪽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시나리오인 게 그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 지지도나 이런 걸 보면 저기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사실 야권에도 눈에 띄는 부저가 없어요. 맞아요. 예. 현재 지금 그 대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긴 하지만 뭐 저기 한동훈 뭐 전 대표나 아니면 뭐 저기 요새 이제 열심히 SNS를 하고 계시는 홍 시장님, 네, 홍준표 시장님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총선과 달리 대선은 인물 네.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약 낙마시키면 물론 그래도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해볼 만하다는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절차를 계속 끌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키 뭐 지금 이제 여러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절차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대선을 늦추는 거잖아요. 네. 탄핵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역량을 내일 집중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일 공판 준비일인 거니까 가서 절차 진행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증인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안갈 것 같아요. 예.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예, 안 하고 있고 지금 네. 송달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얘들 지금 대통령이 헌재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재판 지연을 명분 없이 하고 있구나. 그냥 송달 간주하고 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그렇죠. 지금 이미 그쪽이 이제 만약 목표라면 이미 처음부터 이제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근데 여전히 SNS하고 뭐 자기 입장 발표를 다른 데서 한다는 걸 봐서는 네. 윤 대통령 측에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사실은 탄핵 심판이라는 게 뭐 박근혜 때 석 달 정도 걸렸죠.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심리하다가 이 정도면 탄핵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당이든 국민의힘 정당이든 윤석열 측이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초점을 시간을 끄는 데 맞추는 거죠. 네. 시간을 끄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데 그걸 정상적인 끄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이것도 끄는 방법이다. 왜냐면 또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 절차라는 게 네. 뭐 절차 몰라 뭐 내가 안 해봤냐 이러면서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직무 정지 됐던 게 있지 않습니까? 징계로 인해서 검찰총장 때 그때도 뭐 다 밑에서 다 지시를 다 자신이 다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때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버티면 된다. 그리고 버티고 결국에는
자기가 만약에 못 버티다 자기가 내려오다 하더라도 이 정권을 말한 것처럼 정권을 유지하면은 네. 국힘의 정권을 유지하면은 자신은 다시 다 모든 게 좋게 될 것이다. 이 믿고 있는 사람. 아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걸 믿고 있는 거 본인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국민의힘 정당하고 한덕수 이런 사람도 그거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들 어떤 국민이 지금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아마 법률 검토 같은 걸 하고 나름 뭐 이제 고민을 하겠죠. 네.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뭐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얘기하셔도 상관 없겠네요. 됩니다. 예, 제가 뭐 공개 회의니까 얘기가 네. 되겠죠. 그 이제 지금 오늘도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관련 그 법학자들 모아서 이제 토론회 같은 걸 하는데 네. 국민의힘도 한 두어 주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검토한. 근데 제가 자료집을 받아봤어요. 이거 공개 배포된 거니까. 네. 내용 법리적으로 너무 많이 틀렸더라고요. 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시청자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여러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핵 절차는 공무원 기본적으로는 징계 절차입니다. 네. 파면에 대한 이거 파면도 징계 한 그렇죠. 종류고요. 가장 강력한 징계죠. 예, 이게 이제 네. 여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적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징계 절차인데 네. 그거를 형사 절차로 보고 그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이거를 보고 만약에 상황 분석을 법리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처음부터 이제 잘못 보고 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구체적인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뭐 어쨌든 전문가들이나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조언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조언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막연한 망상이나 그런 어떤 자기들의 바람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끌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뭐라도 뭐 자기 당리당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하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형사 절차를 준용하는 거지만 딱 봐도 그냥 이 사람 파면해야 된다고 하면 그 징계를 더 심리를 왜 합니까? 맞습니다. 증인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참고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형사소송 다 하시니까 네. 형사소송의 진행이 오래 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증인 때문이거든요. 증인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이 그러면 증인이 많이 필요한 사안인가가 중요한데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증인이 여러 번 불러야 되니까 좀 근데 이 케이스는 이러면 비진술 증거. 네. 그러니까 증인 없어도 지금 제출된 전 국민이 본 뭐 국회나 아님 장면이라든지 다 봤잖아요. 뭐 개헌포고령 이런 것들은 증인 불러서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증거들은 내고 증거조사 하루 하면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끌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아니 지금 심지어 국회에 나와서도 뭐 거짓말을 쉽게 밥 먹듯이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계엄이 해제된 시간 이후에도 국회 의장 공간에 그 계엄군이 있죠. 간 거 있었잖아요. 사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부 김선호 국방부 대행이 계엄군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아직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계엄군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CCTV를 갖다가 보여줘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대응을 안 하는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하기 어려운 건데도 네. 사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사과를 하겠대요. 이제 와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 사퇴시킨 거잖아요. 쫓아보낸 거잖아요. 탄핵 잘못됐다고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 지금 사과하는 게 맞는지 또 사과가 의미가 있는지 이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라는 게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과를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어쨌든 내란이라는 이 큰 소요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포에 대해서 네. 보듬지 못한 점 그거는 정말 다 생중계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 어린 사과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요. 늦었고요. 네. 한동훈 쫓아보냈잖아요. 근데 무슨 사과가 됩니까 이게?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열혈 지지층에서는 사과하면 권영세 너 가만 안 두겠다.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라는 게 참 이쪽에는 해도 의미가 없고 네. 하면 또 지지층에서는 또 난리가 날 것이고 그쪽에서는 뭐 이게 사과 정말 솔직히 쓸모도 없는 거지만 네.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겠다라는 게 좀 우습다. 그래도 네, 사과를 또 하긴 또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사과를 특히 여당이나 대통령이 여러 번 사과라는 이름이 뭔가 있었는데 네. 아무도 사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 타이밍에서 지금 뭐 이제 권성동 무슨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태도나 아니면 여당의 이제까지 태도에 볼 때 네. 사실 이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뭐 지금 조금 여당 지지세가 결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여당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지급되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배프의 척, 또 최강 디펜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